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암 바이오 뉴스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김의태입니다. 이 시간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기도 매우 힘들었죠. 저도 바이러스를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벌써 전 세계에 보급되어서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제도 물론 개발 중에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은 결국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혹은 최악의 경우라도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겠죠. 언젠가 제 딸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왜 바이러스는 있어야만 합니까? 아주 어릴 때라서 문장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은 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좋은 바이러스. 언제나 바이러스가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복제를 위해 유전 물질을 운반하는 구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작고요. 감염이 되죠. 그리고 복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숙주세포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생물학에서 유일하게 숙주세포 없이 연구가 불가능한 학문이 바로 바이러스학입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보시면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 파티클이 숙주세포막 주변부에 있는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작은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작은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이 축구 경기장을 볼까요? 무려 약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축구 경기장입니다. 이 관중석을 포함한 경기장을 우리가 숙주세포라고 봤을 때 바이러스는 이 작은 축구공 하나와 비슷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작죠. 이 작은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다양한 방식의 복제 기전을 통해서 숙주세포의 단백질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용해서 수천 수만 배로 복제가 되고요. 세포 밖으로 튀어나와서 또 다른 숙주세포를 감염시키면서 퍼져나갑니다. 이런 독특한 물질인 바이러스는 1898년 네덜란드의 베이어링크라는 식물학자가 처음 발견합니다. 그보다 몇 년 전에 러시아의 드미트리라는 학자가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감염 물질을 찾아냈지만 드미트리는 이것이 박테리아의 일종이라고 오판을 했고요. 베이어링크가 오늘날의 바이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이 미지의 감염체가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뜻하는 바이러스라고 훗날 통상 불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바이러스가 식물에게 감염되는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고요. 인류에게 알려진 최초의 바이러스죠. 고리타분한 질문이겠지만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예전에는 바이러스를 생물의 계통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바이러스도 이렇게 독특한 분류법을 사용해서 생물계의 한 축으로 포함시키는 과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클로스노이 바이러스, 메가바이러스, 그리고 판도라 바이러스와 같은 거대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만큼 크기가 크고요. 단백질 합성 기구를 일부 가지고 있거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의 생물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유죠.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에 기생하거나 의존해서 생존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넓은 범위의 기생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는 비록 독특한 증식 전략을 취하지만 하나의 기생하는 생물체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명의 시초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연구하죠. 두 번째,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우리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여러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 세포를 연구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는 현대 생명공학과 의학 분야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편집하고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데 바이러스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개체수로만 따지면 우리 지구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이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어요. 단 1리터의 바닷물에는 우리 지구상의 전 인구의 숫자를 다 합친 수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 파티클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HIV 바이러스 한 종의 바이러스 파티클이 지구상에 약 10의 13승계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 3 곱하기 10의 12승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이 되는 지구상의 모든 나무의 개체수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종의 바이러스만으로요. 지금까지 약 5천여 종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얼마나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태계 어디에나 있는 이 바이러스, 심지어 여러분 세포 속에도 여러분 세포 속의 DNA에도 숨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세포 한 개에는 약 30억 쌍의 DNA 염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의 약 1.5% 뿐인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몸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 흔적들이 전체 DNA의 약 40%에 달하고요. 이런 고대 바이러스의 흔적을 우리는 레트로 트랜스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점핑 유전자라고 해서 우리 DNA의 여기저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돌연변이가 쌓이고 쌓여서 활성을 잃은 소위 화석 상태의 정크 DNA죠. 이런 고대 바이러스는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몸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 바이러스의 흔적들은 우리의 진화적 조상으로 생각되는 생물의 이 생식세포, 점라인에 감염이 되어서 후대에 전해지며 우리 유전체에 각인이 되었죠. 비록 우리가 정크 DNA라고 부르지만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흔적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레트로 트랜스포저는 여기저기로 점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정상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는 거죠. 진화는 돌연변이의 그 축적이기 때문에 점핑 유전자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재미있는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서울대 안광석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연구팀에서는 레트로 트랜스포전 중에 하나에서 인간과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에서 공통된 돌연변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돌연변이 때문에 이 레트로 트랜스포전의 mRNA에서 메틸레이션이라는 독특한 변형이 일어남을 확인하였고요. 이 메틸레이션 변형이 레트로 트랜스포전의 복제 및 점핑을 활발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고 이런 특성이 인간,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와 같은 유인원에서만 특이적으로 보존되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인류가 유인원의 오랜 조상으로부터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 연구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태반 아시죠? 태아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태반. 이 태반의 발달 덕에 포유류는 정상적인 출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종의 진화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고대 바이러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한 유전자인 CNCT1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 태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LTR 인핸서라는 부위는 출산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콜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의 분비에도 관여를 하죠. 태반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양분과 노폐물 교환에 필수적이고요. 엄마의 면역계가 태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마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장면도 보기 힘들었겠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또 다른 순기능으로 두뇌 발달이 있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뇌 발달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발현이 주변부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뇌 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뇌신경 관련 질병과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물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세포 안에 이런 고대 바이러스의 흔적들이 아이러니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터페론은 미생물의 침입에 반응해서 세포가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인데 미생물 감염 후에 수시간 안에 발현이 되어서 주변 세포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경보 장치이자 면역 관련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삽입되어 있는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가 인터페론 반응에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MER41이라고 하는 고대 바이러스의 흔적은 이 인터페론에 의해 반응하는 유전자들과 크로모즘 상에서 아주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제거하면은 인터페론에 의한 반응성이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고대 바이러스 유전자가 정상적인 인터페론 반응 형성에 필요하고 아이러니하게 우리 몸을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 유전체에 삽입되어 있는 고대 바이러스의 흔적들은 진화와 그리고 발달, 면역 시스템 등등에 두루 영향을 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바이러스의 공생이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간헐천인데요. 이 주변은 온천수 영향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생이 건조하거나 뜨거운 환경과 같은 스트레스에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척박한 환경에서 농업 활동이 가능하게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암을 유발합니다. 전체 암의 약 10% 정도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죠. 바이러스 연구는 암 생물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암 연구에서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의 발견입니다. 1979년 처음 P53이 발견되었는데 이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SV4리, 시미안 바이러스 4리 바이러스의 T 안티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항원에 결합하는 단백질로 처음 동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53kDalton의 단백질이라는 별 큰 의미 없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후 그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기능이 알려지면서 이 암생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물론 바이러스에 의한 암도 없었겠지만 바이러스 덕에 일반적인 비바이러스성 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암은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기도 하지만 더 많은 암들은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자합니다. RNA 바이러스인 레트로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를 억제하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서는 암을 유발하는 레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세금만 낭비하고 실패한 걸까? 1980년대에 그 유명한 에이즈가 창궐을 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인 HIV가 유발하는 질병이죠. 다행스럽게도 암 연구를 위해 이미 축적된 엄청난 양의 레트로바이러스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에이즈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에이즈는 불치병이 아닌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질병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실패한 연구라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이러스는 현대 분자생물학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죠.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단백질들이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을 할 때 일종의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 서열이 있습니다. 이를 Nuclear Localization Signal, 줄여서 NLS라고 하죠. 단백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염기 서열은 이렇게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NLS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SV4E 바이러스의 라지 T 안티젠이라는 단백질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세포질로부터 세포 핵 안으로 단백질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 서열은 이후로 여러 세포 단백질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분자생물학 연구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정 단백질을 이렇게 핵과 세포질로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장소에 따른 단백질의 고유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다른 예로 CMV 프로모터라는 분자생물학 연구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프로모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전자의 발현을 개시하는, 시작하는 염기 서열을 뜻하는데 이 지금 소개할 CMV 프로모터는 인공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많이 발현시킬 때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다른 프로모터에 비해서 워낙 강력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험 좀 해보신 분 치고 이 프로모터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프로모터는 당핵구증을 유발하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의 극초기 단백질, 극초기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가 강력한 이유는 감염 후에 숙주세포를 장악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일종의 전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2년에 이 프로모터를 발견한 마크 스틴스키에 의해서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단백질 관련 그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나 진핵세포 분자생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프로모터가 분자세포 생물학에 대한 이해와 단백질 치료제 개발에 지금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는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그 복제 능력을 없앤 뒤에 바이러스의 DNA에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유전적인 결함을 지닌 사람에게 감염을 시켜 치료하는 방식, 즉 유전자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죠. 이 방식은 1972년 프리드만과 로빈이 처음 제안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2,300여 종류의 유전자 치료 임상 시험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허가를 받아서 실제 유전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요.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에는 인비보와 익스비보 방식이 있는데 인비보 방식은 원하는 유전자를 바이러스 벡터에 심어서 환자에게 직접 감염시키는 방식이고 익스비보 방식은 환자에게 그 환자의 세포를 밖으로 꺼낸 다음에 재조합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다음에 다시 환자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가 가능해졌죠. 뿐만 아니라 이 방식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암을 치료하기도 하죠. 조금 절망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지구온난화, 핵전쟁, 그리고
감염병, 전염병, 특히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항생제의 오남용과 박테리아의 돌연변이에 의한 그 항생제 내성 획득은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학자들은 박테리아를 감염시켜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명 파지요법이라는 방식인데 이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증식을 하면서 세균을 파괴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을 효율적으로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1919년에 개발이 되었지만은 1940년대 혁신적인 항생제 개발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 파지요법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 의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과학자들은 이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냈죠. 바로 백신입니다.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만 영국의 옥스포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널리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재밌게도 침팬지의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변형해서 만든 백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 심어서 사람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죠.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지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타라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후원하는 다국적 연구팀에서는 전 세계의 바닷물을 채취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약 20만 종의 바이러스를 찾아냈고 이들이 해저와 대기의 가스 교환과 박테리아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우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학자 김의태였습니다.